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로 압송돼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자리에서 자신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 결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전달 과정에 왜곡을 이유로 들며 해임은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스카이 72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당첨자의 계약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 덕을 봤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합니다. 또 라인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도 재배당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8달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물론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직 분명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의심을 받는 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과거 쌍방울이 추진했던 대북 사업 관련 의혹들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공이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9은 먼저 김 전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네, 수원지검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수원지검으로 곧바로 압송이 됐으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조사에 앞서 대형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해당 로펌 변호인과 함께 이곳 15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건 지난해 5월 쌍방울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횡령과 회사에 4,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허위 공시를 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외로 도피까지 했으니까 구속영장은 당연히 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내일 저녁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50분쯤 아시아나 항공편에서 체포됐는데요.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송환된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이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64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지검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인천공항에는 기자들이 오늘 새벽 많이 몰렸습니다. 태국에서 국내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게 일종의 말맞추기로 의심받은 게 부담이 됐던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 입국했는지 궁금하긴 하죠. 현장에 송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 15분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약 30분 뒤 연결 통로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비행기 탑승 직후 검찰 수사관한테 체포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역 입국 수속을 밟으며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때문에 뭐 16기트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갔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북 송금 인정하셨는데 공사권 위반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거예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입국장에 들어선 뒤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도착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김 전 회장은 그대로 호송차에 탑승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관할 수원지검으로 향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자진 입국을 선택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쉽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김보건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로 전혀 모른다. 이건 뭐 두 사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수사팀 생각은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답을 대신해 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검찰 측은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김 전 회장이 일단 공개석상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면 실토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맞추기 신호로 보인다라는 게 그냥 원론적으로 괜히 한 말은 아닌 것 같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둘이 알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예,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오늘 뇌물 혐의로 재판이 수원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모르는 사이다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증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쌍방울 전직 고위 임원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예. 이 임원은요,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쌍방울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요직에 있었던 그런 최측근 인사인데 이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그 발언과 정반대로 말한 겁니다. 이 임원은 2019년도에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다 이렇게 명함도 파서 갖고 다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본인이 끝끝내 부인하고 또 물증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이 상당 부분 입증을 마친 걸로 알려진 이 횡령 또 배임 혐의로 먼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뒤에 그 뒤에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그동안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이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그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왔는데 이 자금의 용처를 추궁하는 동시에 김 전 회장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또 추징 보전을 통해서 김 전 회장의 자금줄을 압박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의 인사들이 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영입된 것도 그 대납의 정황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 보수를 어떻게 받아갔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팀이 꼼꼼히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상윤 KH 회장 지금 이 사람도 해외로 도피 중인데 예. 며칠 전 우리 김 기자 보도를 보면 귀국할 뜻을 밝혔다 이제 이런 보도를 저희가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 그 배상현 회장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도주 중입니다. 도피 중인데 이 남산 하얏트 호텔이 팔리면은 자진 귀국하겠다고 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예. 배 회장 사정을 아는 관계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현재 외국계 기업 3곳과 매각이 협상 진행 중이고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팔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귀국에 대비해서 변호사까지 이미 선임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배 회장은 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전환 사채를 서로 사주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예. 검찰은 배 회장이 귀국하면 김 회장과 또 쌍방울의 자금 흐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김성태 전 회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이게 이제 수사의 관건이 되겠군요. 예.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은 사실상의 비즈니스 방문입니다. 국내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자신을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김정우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부다비 마지막 일정으로 동행 기업인들과 만찬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며 자신을 영업사원에 빗댔습니다. 공직이라는 생각보다 기업의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라며 공무원 갑질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우리 여기 용산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돈을 써서 늘리는 고용이 아닌 기업 수익 창출을 통해 고용과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환이라며 지난 정부 경제 정책도 겨냥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괴한 논리에 빠지지 않고 아주 간단한 그 상식에 기초해서 국정을 운영할 겁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면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 성명엔 한국 투자 규모로 30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이 명시됐고 총 48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한 두바이 포럼에서 국제연대를 재차 강조한 윤 대통령은 나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두바이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말고 우리 기업들은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 한 행사에서만 7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약 320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I'm glad that this is happening at a time where the global economy is undergoing important changes and where the UAE is accelerating its transition to a new economic model.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와 계약은 24건으로 총 7조 5,500억 원 규모. 삼성물산은 에너지 업체와 수소 신재생, 송전, 가스발전 사업을 협력하고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저탄소 수소, 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운용 중인 UAE는 현대중공업과 LIG 넥스원, K테크 등과 방산 협력을 맺으며 견고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8건의 MOU가 체결된 것도 특징입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과 UAE의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 동력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UAE에서도 대규모 투자와 계약이 성사되며 제2의 중동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번 순방은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견된 현지 우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외교적 파장이 있었고 외교부가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야 외통위원들은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순방 때마다 사고를 친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되게 불안해하세요. 대통령의 입이 지금 최대의 안보 리스크라는. 다행히도 이란은 테러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이런 것을 지목했다면 우리 장병들이 당장 그 테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당은 이란이 UAE를 위협하는 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깎아내려선 안 된다고 방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냈는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며 이란 측도 이해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란 측에서 반응 어떻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부적절한 발언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관련한 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나 전 부위원장의 주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사태에 대통령이, 그것도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을 해임한 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임 결정에는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제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에 있어서도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대통령실 참모들과 친윤계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은 입장문을 내 나 전 의원의 해임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에 나선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나 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당 분열에 씨앗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 해석한다면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비서실장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나경원 전 의원을 집단 성토했습니다. 윤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당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면서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나 전 의원으로선 움직일 공간이 더욱 협소해졌고 이걸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야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발표한 긴급 성명서입니다. 63명의 여당 초선 의원 중 76%가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같은 당 중진 정치인을 향해 초선 의원 대부분이 공개 비판 성명을 낸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들은 나 전 의원을 향해 본인의 해임이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차담을 나눴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덕담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친윤계 의원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 기류가 이제는 여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당내 상황에 개입한 것으로도 비춰지면서 대통령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순방 중인데 비서실장이 여권 중진 의원을 향해서 이런 입장을 내는 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 전 의원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지난주 해임됐습니다. 그 해임 결정이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낸 건데 여기서 대통령의 본의를 거론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은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 오늘 입장문의 핵심은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지만 나 전 의원의 해임 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 전 의원이 대통령과 자리를 놓고 거래하는 듯한 모습에 윤 대통령이 격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 전 의원이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부정적 기류가 더 거셌던 걸로 전해집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해외 순방 가면 시차도 좀 다르고 또 일정도 매우 빡빡한데 네.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현지에서도 판단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의 입장이 나온 시각이 현지로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현지에 있던 참모들을 중심으로 먼저 회의가 열렸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좀 논란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해서 국내에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나경원 전 의원이 왜 대통령의 의중까지 추측을 해서 주장을 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나 전 의원의 해임 이후 행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해임 직후부터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줄곧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장 의원을 집중 공격하면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기도 했죠.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으로선 아무래도 반윤 이미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 이유를 친윤 의원들에게 돌리면서 이 반윤 프레임을 좀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겠군요. 초선 의원 48명인가요? 집단 성명 낸 것도 이것도 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맞습니다. 초선 의원 63명 가운데 48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여권 전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명단을 보면요. 친윤뿐 아니라 비윤계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 아주 높습니다. 핵심은 나 전 의원 본인이 원에서 맡은 2개의 장관급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책임을 물었는데 그게 참모들의 왜곡 보고 탓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무능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권 분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 어디까지 사태가 이어질까요? 아직은 논의 중인데요. 내일 재선 의원과 3선 의원들이 성명을 낼 거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나 전 의원이 지난해 입각을 원했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건물 투기 문제부터 해명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지율도 심상치 않아서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거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당 주류가 수적 우위를 동원해서 나 전 의원을 압박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예, 뭐 전당대회는 흔히 흥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이 좀 이상하게 흐르긴 하는군요.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대형 골프장 스카이 72가 오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스카이 72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자 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강제 집행에 동원된 인원이 1,000명을 훌쩍 넘길 정도였고 물대포와 소화기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강제 집행은 골프장 3분의 2 정도에 이루어지는 선에서 종료됐습니다만 앞으로 영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 측에서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막으려는 입점업체 측이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를 쏘며 저항합니다. 입점업체 측이 고용한 800여 명의 용역 직원들과 법원 집행관 측 600여 명은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다 끝내 몸싸움을 벌입니다.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 대치한 지 1시간 반이 지나면서 법원 집행관들이 진입에 성공했고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제외하고 골프장 코스로 이동해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골프장 곳곳에 이런 말뚝을 박으면서 골프장 토지에 대한 강제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강제 집행은 입점 업체 측의 반발에 부딪혀 4시간 동안 54홀 바다 코스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양측 1,500여 명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25명이 다쳤고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8명을 체포했습니다. 입점업체 측은 공동 점유권을 주장하며 강제 집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여기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나 그 사람들은 그때 불안하니까 스카이트에서 저희가 점유권을 받았어요. 인천공항공사와 법원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일정을 검토 중이고 인천시는 스카이 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성입니다. 현 정부가 선언한 개혁 중 하나가 노동개혁이죠. 일부 건설 현장 노조의 악성 관행에 몸살을 앓던 업체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습니다. 정부는 3월에는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소란스러운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건설 노조가 자신들이 속한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막무가내로 시위를 벌인 겁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2주간 접수된 업체의 피해 건수가 이미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려왔지만 정부의 적극 대응에 신고가 급증한 겁니다. 수법도 다양합니다. 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무단 점거하고 차량 진입을 막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노조의 기계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가니까 노조에 대한 보복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이제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앞서 정부는 건설 노조의 악성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예고한 상황. 장비 사용 강요, 금품 강요, 공사 방해 모두 불법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관과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오는 3월까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소아과와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밝혔죠.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중앙의료원이 서울 중구에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27년 이전할 예정인 서울 중구 미 공병단 반환 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 신축 부지입니다. 지하철 4개 노선이 통과하는 서울 한복판입니다. 이전 부지는 현 의료원 부지의 1.5배 면적으로 의대가 들어설 공간이 충분합니다. 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교육병원으로 지정돼야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팬데믹이나 대형 참사 때 핵심 센터 역할을 하지만 현재 의사 수는 정원의 75%에 불과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상태고 서울에 의대가 신설된 건 1971년 중앙대 의대가 마지막입니다. 중앙의료원의 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계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 동해안에는 폭설 여파가 여전합니다. 아직 눈이 그대로인 이면도로는 위험하게 그지없습니다. 눈이 밤에 그대로 얼면서 빙판길로 변한 건데 지붕에 매달린 큰 고드름은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심 사이로 검정색 도로가 더욱 선명합니다. 눈을 치우지 못한 이면도로는 두꺼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눈이 와서 얼음이 얼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거 골목골목은 아직도 빙판이에요. 차 바퀴는 연신 헛돌고 길 가는 주민들도 행여나 넘어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상인들은 급한 마음에 가게 앞 빙판길에 연탄재를 뿌립니다. 빙판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없잖아요. 무의식 중에 당하는 거니까 발랑도. 포근한 낮에 눈이 녹고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밤에는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얼음판이 된 겁니다. 눈더미가 녹으면서 생긴 고드름도 문제입니다. 3층짜리 건물 지붕에는 이렇게 커다란 고드름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머리 위 고드름과 발 아래 빙판길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언제 확 떨어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함을 좀 느끼고 있죠. 빙판길에서 뒤로 넘어지면 몸무게의 4배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빙판길을 지날 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몸을 숙인 채 좁은 보폭으로 걸어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계약이 오늘 끝났습니다. 당첨자 계약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계약 초기만 해도 미계약 우려가 나왔지만 이 정부의 이딴 규제 해제로 최대 수혜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둔촌주공의 견본주택의 주차장. 차량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계약 마지막 날인 만큼 청약 당첨자들이 몰린 겁니다. 이동식 중개업자 소위 떴다방도 눈에 띕니다. 1년 후에 자매가 풀리니까 그때 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앞서 둔촌주공은 분양 대여로 불리며 10만 청약설이란 기대를 낳았지만 고분양가 논란, 일부 평형의 중도금 대출 불가 등이 겹치면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대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도금 대출 제한, 실거주 의무 제한 등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원래는 포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규제도 풀리고 중과세도 풀리고 한다니까 뭐 대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게 많이 큰 영향을 줬지. 이곳의 계약 상황에 큰 관심이 쏠린 가운데 5984가 좀 더 선호도가 높기는 합니다. 무순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전체 계약률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시장 바로미터 기능을 하는 만큼 계약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향후 분양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둔촌주공은 다음 달 9일부터 예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써서 효도폰이라 불렸던 알뜰폰을 요즘에는 MZ세대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고물가의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건데 실제로 휴대전화를 쓰는 6명 중 1명이 알뜰폰을 사용할 만큼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알뜰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존 이동통신 3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30대 직장인이 알뜰폰 통신사로 개통합니다. 5G 무제한 기준 기존엔 6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썼는데 반 이상 저렴한 3만 원대 알뜰폰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폰 요금제가 생활비에서 나가는 게 제일 크다 보니까 그걸 제일 아끼고 싶었고 친구들 중에서도 알뜰폰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여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50만 명이 늘어 1,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가입자의 약 70%가 20, 30대입니다. 이동통신업계 시장 점유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년간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은 줄었지만 알뜰폰 점유율은 2%포인트 이상 늘어 16%를 넘어섰습니다. 6명 중 1명은 알뜰폰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통신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약정 기간 동안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을 꺼리면서 단말기만 새로 구입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할부 기기값과 비싼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자급 제품과 알뜰 요금제의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토스까지 알뜰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이동통신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정관계 인사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원대 투자를 받아 부실 채권 인수 등에 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투자자 1000여 명에 5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고 김재현 대표는 재판에서 징역 40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계와 법조계 등 인사는 모두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는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들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옵티머스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고문단으로 참여했고 사건이 문제가 되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문건엔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의 활동 내용이 담겨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가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옵티머스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함께 라임 펀드 사건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재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형 금융사건 수사를 두고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단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도 적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밝혀낼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옵티머스뿐 아니라 라임 펀드 사태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이 수법이 옵티머스와 유사한데요. 이 문제가 생긴 펀드를 새로 투자받은 다른 펀드 고객 돈으로 사들이는 식으로 이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끝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펀드를 판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런 부실을 알면서도 뒤로 로비를 받고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20년 당시 구속돼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담당 검사의 술접대 의혹을 옥중 편지로 폭로하면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등과 맞물려서 사실상 수사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회장은 얼마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요. 검찰은 어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것도 있었죠. 네, 디스커버리 펀드는 이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대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장하원 대표의 형, 이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펀드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받으려면 이른바 권력의 뒷배가 필요하다라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검찰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이번에 재수사를 하는 건 이 비자금 조성과 이 돈세탁 저항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라임이나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당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형량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금융위기 때 73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파산시킨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옵티머스와 라임이 나올 거라고 지적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게 되면 다른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데 몰리게 되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데 투자가 되니까 이제 여러 버블들을 만들고 거기 중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힐 건 밝혀야 되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사상 처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비율은 최저치입니다. 인구 절벽에 다가가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중국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5만 명 감소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실패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던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人口总量有所减少，城镇化率持续提高。 출생률은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낮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교육비, 결혼관 변화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지가 꺾인 데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상황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花出的时间和精力啊，这个在现在就是说就业啊那压力比较大的情况下，也是一个比较困难的。 중국이 30년 넘게 이어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출산을 장려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의 속도가 붙어 젊고 활기찬 중국은 더 이상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생산 노동 인구의 감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온 중국의 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세수와 연금에도 압박이 될 거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판사와 검사를 살해하고 폭탄 테러를 벌인 이탈리아 마피아 두목이 30년 도피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명수배 마피아 두목 중에서 마지막 인물이 체포되자 이탈리아는 환호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부장경찰 100여 명이 병원 건물을 에워싸고 이탈리아 마피아 마지막 대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이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를 채울 거란 말을 남겼을 정도로 악명 높았던 메시나 데나로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La guerra non abbiamo sconfitto la mafia, ma questa battaglia era una battaglia fondamentale da vincere ed è un colpo duro per la criminalità organizzata. 영화 대부의 배경이 된 시칠리아에서 실제 범죄 조직을 이끌어온 두목 데나로. 18살 때 첫 살인을 저질렀고 마피아 단속을 벌인 검사와 판사를 살해해 종신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1993년 로마와 밀라노 등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배후로 지목되자 도피를 시작했습니다. 마피아 소탕 작전을 벌여온 정부가 2018년 그의 도주를 도운 12명을 체포했지만 1980년대 찍은 공개 사진 몇 장이 전부였던 데나로는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검거 1순위 데나로의 체포 소식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Anni l'arresto di Rina, oggi l'arresto di Messina Denaro. La mafia è finita, la vecchia mafia è finita, la vecchia mafia stragista che ha messo a terra questo paese. 지명수배 중에도 마약과 도박, 건설사업 등 각종 수입원으로 호화 생활을 누려온 데나로의 도피 생활은 3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슬램덩크가 영화 개봉 2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30, 40대 남성들이 열광하고 있다는데요. 만화책은 물론이고 굿즈 구입에 이어서 사진을 찍는 부스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건 저뿐이 아닌 듯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골목길에 위치한 슬램덩크 팝업 부스. 홀로 온 40대 직장인이 대형 스크린을 배경 삼아 포즈를 취하고 처음 본 남성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저희 40대 남자들은 사진을 누가 찍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는 현수막이 있다 보니까 추억도 남길 겸해서 이제 서로 찍어달라.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 슬램덩크가 30년 만에 돌아오자 생겨난 현상입니다. CGV에 따르면 3040 세대의 슬램덩크 관람 비율은
80%에 육박하고 특히 1인 관람 비율은 흥행일이 아바타 2에 비해 3배나 됩니다. N차 관람은 기본. 다시 만화책을 사서 보거나 관련 굿즈, 당시 주제곡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이런 충성 열풍은 희망에 대한 기억이 한몫했습니다. 제가 강백호랑 성격이 똑같거든요. 그 천재 강백호의 그 성장 스토리, 좌충우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른바 낀 세대가 돼 우울한 3040 세대에게 만화 속 남자들의 성장 이야기가 위안을 준다는 겁니다. 3040이 애매한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자기의 지금 잃어버린 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매개물로 작용.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는 사이 3040 남성들의 어깨가 간만에 가벼워졌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저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 도시 부동산 개발 비리를 그린 이 영화는 첫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인물과 설정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찾아보는 사람이 급증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엔 OTT 순위를 역주행하는 이변도 벌어졌습니다. 희대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덕분이었죠. 영화는 철저한 허구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허구 같은 개발 비리 의혹이 현실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연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5년 전에 쓴 석사 논문이 대장동 바람에 재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지방 정치 부패가 지자체장이 선거자금 조성과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토지 개발이나 계획 설계 과정에서 특혜가 생긴다고 했죠. 하지만 대개 합법적 외관을 갖추고 있어서 애꿎은 담당 공무원들만 징계를 당한다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업 지분이 7%밖에 되지 않는 민간 사업자에게 4천억 원을 몰아준 배임 혐의입니다. 내부 정보를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넉 달 만에야 비로소 정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 사이 이 대표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나가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당 대표가 돼 겹겹이 보호막을 둘러쳤습니다. 수사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이 대표를 악마화하는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의 야당 죽이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게 아닙니다. 처음 의혹을 터뜨렸던 지역 언론인은 민주당 경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제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죠.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 소환은 결코 거부할 이유가 없는 또 하나의 필연일 겁니다. 출석여부 결정하셨을까요? 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기런 외줄기였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눈이 쌓이진 않고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특히 내일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오늘보다는 높은 기온이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도 약간 유입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목요일 밤에 비나 눈이 또 내리겠고요. 설 연휴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17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